쉽게 말해서 궤도형 장갑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야전 울퉁불퉁한 데서 40km 넘는 속도로 막 갔단 말이에요. 전투 지역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야 하차 전투 했어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돼요. 진짜. 소리가 너무 안녕하세요. 순상밀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8년부터 야전 배치가 시작된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6과 K808이 있죠. 이 장갑차들은 미래 기동 전력의 핵심이 될 전력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육군은 약 600여 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차륜형 장갑차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이것의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있는 장갑차입니다. 타이야, 고무 타이야 달려있는 것들. 보통 군용 기갑 장비하면 무한궤도가 달려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장갑차계의 베스트셀러인 M113이나 브래들리, 그리고 우리의 K21 장갑차만 봐도 전차 같은 이제 무한궤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차륜형 장갑차에는 무한궤도 장갑차에 비해서 분명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가 있겠죠. 먼저 가격이 저렴해요. 또한 정비성도 무한궤도에 비해서는 좀 쉽죠. 무한궤도 시스템은 차륜형에 비해서 그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정비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운영 편의성에 있어서는 차륜형 장갑차가 아주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비교가 불가능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궤도형 장갑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승차감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아스팔트나 뭐 이렇게 좀 평평한 데를 가면 좀 나은데, 야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야전에서는 시속 40km 정도가 한계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전차같이 이런 궤도형 장갑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야전 울퉁불퉁한 데서 40km 넘는 속도로 막 갔단 말이에요. 딱 그래서 전투 지역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야 하차 전투 나오자마자 이렇게 돼요. 진짜. 하차하는 보병들이 전투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륜형 장갑차는 훨씬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포장도로에서 기동성은 일반 차량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도심지에서의 보병 기동 작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운용 적합성은 아주 높죠. 차륜형에도 단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차륜형 장갑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험지 돌파 능력이 대단히 부족해요. 궤도형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오프로드형 차량 있잖아요. 뭐 SUV 같은 거라고 해도 장애물이 너무 많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현재는 이런 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륜형 장갑차는 각 바퀴마다 독립적인 완충 장치가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전의 기동성에서도 과거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거 있죠. 궤도형이야 어떤 소총탄의 사격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차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는 총을 맞으면 펑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탄 파편이 튀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나오는 군용 차륜형 장갑차에 적용되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훨씬 강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지장이 없이 기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궤도형과 차륜형이 둘 다 필요하느냐? 전쟁의 양산이 이제는 야전에서만 벌어지지 않잖아요. 도심에서의 작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되도록이면 차륜형을 쓰고, 야전에서는 되도록이면 뭐예요? 궤도형을 쓰는 게 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운용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만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궤도식에 비해서 차륜형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입니다. 훨씬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중수송에서도 차륜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20톤이 넘어가면 항공수송이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K21 장갑차 중량만 하라도 25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속 전개 작전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차륜형 장갑차들은 대부분 20톤 미만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 전개 작전에서 대단히 유리합니다. 이게 궤도식에 비해서 차륜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네. 차륜형 장갑차를 언제부터 사용해요? 의외로 7, 8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게 KM900하고 901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는 이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6614 타입을 도입한 건데요.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한 배경에는 대규모 특수부대가 만약에 도심으로 침투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차륜형 장갑차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도로를 통한 전략물자 이동 방어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고 다 좋았어요. 뭐 기동성도 좋았는데 문제는 4륜이니까 차체 크기가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이 좀 빈약했었죠. 육군은 또 이제 4륜 구동의 바라쿠다 장갑차도 운용 중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경찰 특공대에 납품될 독일제 TR-170 장갑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립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라크 파병 무대인 자이툰 부대가 운용을 했죠. 그래서 뭐 운용 평가는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도 뭐야 4륜형이었기 때문에 수송 능력의 한계 등등등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육군은 70년대 후반부터 차륜형 장갑차를 운영하면서 그 효용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본격 배치하게 됐죠. 사실 차륜형 장갑차를 선호한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에 프랑스는 해외 긴급 전개할 때 운영의 편리성 때문에 아멕스 10RC 같은 차륜형 전투 차량을 애용했었죠. 그다음에 미군도 본격적인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1980년대부터 하는데요. 미 해병대에서 계획한 MPW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제 차륜형 장갑차를 이제 도입하게 되죠. 이 계획은 이제 미 해병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 해병대가 선택한 게 스위스에서 개발된 캐나다제 피라니아 장갑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채용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개량한 거죠. 이게 바로 LLV-25입니다. 보통 라브 25라고 하는데 이 차량의 기본 무게가 13톤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시속 100km로 3명의 승무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에는 자체적으로 25mm 기관포를 탑재해서 강력한 전투력이 있었죠. 이 라브 25에 대단히 만족했었던 미 해병대는 기본형 이외에도 이제 자주 박격포, 그 다음에 대전차 전투용, 그 다음에 지휘통신 차량 등 각종 바리에이션을 도입해서 아주 알토란 같이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 해병대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이자 앙숙이었던 미 육군도 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비슷한 컨셉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죠. 그러니까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절에 이제 신속 대응군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장비로서 이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가 떠올랐습니다. 기본형은 이제 12.7mm 기관총하고 고속 유탄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본형뿐만 아니라 105mm 전차포가 탑재된 버전, 그 다음에 120mm 박격포가 탑재된 버전, 그 다음에 토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된 것, 그 다음에 30mm 기관포 탑재가 된 것 등등등 육군이 필요한 거의 모든 유형의 전투 차량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이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게 됐는데 물론 거기서 게릴라들을 만나면서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트라이커 시리즈는 미 육군의 주력 차륜형 장갑차로서 지금도 개량하고 새로운 타입의 차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역시 RPG였어요. 게릴라들이 숨어서 대전차 로켓을 쏘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스트라이커 보면은 겉에 이제 닭장이라고 하죠. 슬랫 아머라고 해서 이렇게 철망을 쳐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는 아직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아마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23년에 도입된다는 우리 신형 장갑차 특징 좀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806은 바퀴가 6개라는 뜻이고 808은 바퀴가 8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K806과 K808은 기본에 충실한 차륜형 장갑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808은 주로 전방의 야전에서 병력 수송 및 전개 혹은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K808에는 우리나라의 험준하고 하천이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서 워터제트하고 도화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부교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천을 자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제 기본 무장은 12.7mm 중기관총하고 고속 유탄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기본형하고 아주 똑같죠. 이보다 한 사이즈 작은 K806은 후방 지역 및 도심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및 정찰에 쓰입니다. 이 밖에도 해군 및 공군기지 방어를 맡게 되죠. 해군 및 공군기지 방어가 왜 차륜형 장갑차를 쓰냐면은 일단은 공군기지만 따져도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엄청 넓어요. 여기를 인력으로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 및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이 공격을 했을 때 일반 차량 쓰면 이게 순식간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있는 이런 K806 같은 장갑차를 써야 합니다. K806은 K808에 비해서 비교적 소프트한 임무를 맡기 때문에 무장도 7.62mm 기관총으로 좀 간소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와 마찬가지로
K80와 808도 특히 K808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예를 들어서 박격포 탑재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전차포를 쏠 수 있는 이런 바리에이션, 혹은 대공용, 예를 들어서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이런 버전들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유사한 국외 장비들보다 가격이 아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장비를 선호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